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이면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딱 일주일 후입니다.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도 나왔고요. 그에 따른 이제 여러 파장들도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김동찬 대표님과 남경문 기자님이랑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뉴욕 랠리 때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의 인기가 이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굉장히 의외로 좋았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승리를 자신한 이유가 있었나? 라는 그런 류의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표 결과 뉴욕주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선전을 했더라고요. 일단 먼저 대표님은 이번 트럼프 당선 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개인과 공화당과 민주당만 지금 이 상황만 문제가 아니고 음, 미국이 247년 됐죠. 네, 그리고 미국의 오늘의 시스템을 만든 것도 이제 247년이 됐는데 네, 미국은 초기에는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을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라 그러면 무한 경쟁, 적자 음, 생존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인간적인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거기에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방식을 미국이 이제 만들어서 때로는 자부심도 있고 민주주의를 잘 운영했는데 247년이 되면서 상당히 그 미국 시민들이 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시켄타이어 했다고 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가치인 뭐 휴먼 라이츠, 민주주의, 평등, 그다음에 외국과의 그 동맹 관계 이런 부분에 지금의 미국 시민들은 상당히 스캔타에 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 이전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미국의 기존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음, 없었고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대동소이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스캔타에 했던 사람들이 어 이게 우리가 새로운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 부분이 옛날에 백인들끼리 잘 살았던 시대로 되돌아가자. 백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하면서 백인들을 집중 공략했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을 음, 통해 갖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반대를 해서 전통적 종교에다 어필을 또 남성 우월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음, 사람들에게 또 어필을 했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어볼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거꾸로 이제 음, 민주당을 반대로 어필을 하면서 그런 기본 동력들을 잘 모아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인들이 이번 선거를 보면 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굳이 뭐 평등, 뭐 인권 이런 걸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힘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보살펴야 될 의무가 우리가 있는가? 미국의 초기에는 모든 이민자들이여 그대 쉴 곳은 이 미국에 음, 들어오면 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해주겠다. 이런 앨리스 아일랜드의 그런 그 상징적인 문구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없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의 미국의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에 뭐 사람들이 스캔타이어를 하고 있고 또 연방의회가 제대로 무언가 하나 작동하는 것도 없고 대통령이 되어도 리더십을 보여갖고 뭐 하는 밀어붙이는 것도 없고 하니까 스트롱맨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음.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지켜왔던 그런 여러 가지 가치가 조금 희석이 되면서 새로운 아젠다를 던진 트럼프가 좀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트럼프가 자아냈고 음,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그 사람들 다 따로따로 이제 근데 다 모아놓으면 이게 맞지 않는 건데 따로따로 그렇게 이제 공략을 해 들어가면서 뭐 상당히 좀 영리한 선거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사실 아까 백인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우세를 있었지만 의외로 이런 유색인종이라든지 특히 이런 아시아계라든지 흑인계에서도 상당히 지지가 조금
과거보다도 많이 좀 더 나온 걸로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죠. 그러니까 선거가 대선 전에는 굉장히 폭빙일 것이다라고 뭐 예측들을 하고 예관들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민주당 텃밭에서조차도 트럼프가 우세인 결과로 상당히 초기에 나왔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향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향수라고 하면 고향에 대한 그림의 향수지만 미국에서 느끼는 향수는 어떤 경제적인 향수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전 세계의 어떤 금전적인 우위에서 어떤 배품은 그다음 리드를 하는 어떤 그런 강한 나라라는 향수가 미국인들 접에는 깔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공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국은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해리슨 후보자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흑인 엘리트 남성들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반기기에는 아직 시기가 안 됐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결과적으로 또 주이시 유대인들을 공략한 부분도 있었죠. 음, 그래서 아미시 타운을 또 지지하고 그들의 어떤 정책을 유지시켜 준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 후보자가 이 선거운동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격하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듣고 싶어했던 대답은 해리슨 대통령이 자격이 돼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준비된 성향을 강조했으면은 좀 나았을 텐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부적격함을 내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공약을 소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덧붙여서 이제 미국이 점차 살기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음, 미국이 그야말로 한국 전쟁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음, 아주 잘 살았고. 그렇죠. 물론 뭐 한 번의 경제 대공황을 겪었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경제 대공황 1930년대 공황 이후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 과정에서 금본위제도 폐지하고 이제 점차 이제 그 정부 재정 빚들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카터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300억 달러가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트 대통령 때도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피죠. 음, 감세 정책을 통해 갖고 경기를 부양을 했지만 재정 적자는 3천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음, 근데 그 3천억 달러로 늘어난 고 난 다음에 이제 딱 4년 동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차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갖고 국민적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되돌아보니까 삶은 나아진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클린턴의 문제는 경제 바보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당선이 되었는데 클린턴은 그렇게 해서 3천억 달러의 빚을 다 갚고 7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만들어 음, 놨거든요.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그때 이제 닷컴 기업들 막 나오고 음, 클린턴 내에는 별로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 산업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음, 근데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텍스 감면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부시 정부에 들어온 네오콘들이 미국이 너무 허약해. 음, 세상이 미국을 두려워할끔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있는 찰나에 911이 터지고 미국은 이제 911의 피해자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힘자랑하고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문학적인 빛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생한 이 4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로 미국의 금융 대란이 발생하고 중사청들이 우거당층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또 거기에 팬데믹까지 이어졌죠. 그렇죠. 이 상황에 오면서 사람들이 삶이 너무 피폐,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지금. 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네오콘들이 그때부터 들어오면서 이 미국의 정치를 완전히 이념화 만들어 버렸다, 그죠? 그때는 너 미국을 위한 페이트리어트냐, 아니냐. 네가 전쟁을 지지하면 애국자고 전쟁을 지지하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다. 나인논논의 이제 내부 분위기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갔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의회는 이제 민주당은 더 진보로 갔고
공화당은 더 보수로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바마 때 이제 완전히 몰락한 공화당이라 생각했던 오바마 첫해 중간 선거 때 다시 신보수주의 운동을 진행해갖고 공화당이 더 보수로 간 거예요. 그때 폴 라이언, 케빈 맥카티, 그 다음에 에릭 캔터 이 세 명의 연거수들이 모여갖고 공화당 내에 민주당 같은 사람 다 쳐내고 다 보수적인 티파티 운동과 같이 연결했잖아요. 티파티 운동 나오면서 미국이 점차 의회가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간 거고 그때는까지만 모든 것들이 이제 정책이었던 문제들을 다 이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바꿔버린 거죠. 이민 문제도 팔러시 문제에서 이제는 이데올로기 되어버렸죠. 그다음에 어보션 문제도 정책이었던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에 미국에 오니까 의회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불법 이민에 대한 문제도 많이 이슈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바이든 집권하는 과정 중에 그 기간 동안 불법 이민자가 1,000만 명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800만 명은 그 당시 왔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집권할 때를 비교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당시에는 2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의 노동계층의 색깔이 너무나 달라졌고, 실제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할 수 있는 리테일 스토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미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구조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불법 이민자의 역할이 크고, 그다음에 베네핏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국세의 혈세가 결국 흘러가는 방향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는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를 미국인들은 싫어한다. 네, 이런 것도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회를 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조금 승계가 되고 그 좀 뭐 맞지 자기네 당과 뭐 맞지 않는 부분 조금 발전을 시키고 좀 이랬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탁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가장 더 심하고 제가 보기에는 먼저 더 모든 정책이 다 이념화가 되면서 이렇게 잘 뒤집히는 것 같은데 미국도 어느 순간 뭐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게 워낙 굵직굵직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뒤집히게 생겼으니 약간 좀 이번부터 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한 번씩 또 뒤집었었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뒤집히는 게 조금 많이 나왔었나요? 이제 사실 완전히 뒤집힌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시작이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버리네. 음, 이러한 인식을 또 심어준 것도 뭐 있는 그게 거죠. 그러면 오히려 뭐 더 참신하다라고 느낀 거네요. 지지자들이나 이런 리더십이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정치 성향도 보면은 이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집권할 때도 본인의 경영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정책을 바라보니까 이게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법이 되는 거고 그 말로 했을 때 그 시행되는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미국인들이 볼 때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음, 느껴질 수 있고. 사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전통적 미국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꾸준히 있었죠. 뭐 근데 그게 네오콘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가치를 허무는 결과를 좀 가져왔죠.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리스펙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미국을 무슨 깡패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나기 시작했죠. 어디 가든지 힘자랑하려고 특히 중동에 가서 완전히 피바람이 일으켰잖아요.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가치를 그때 많이 훼손시켰죠. 훼손시켰는데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과 전통 공화당 공화주의자들은 그거를 유지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미국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면서 야 그게 뭐 필요해 임마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야 동맹 우리한테 와갖고 돈 훔쳐가고 우리한테 이익이 전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우리의 동맹이야 이런 마인드를 사람들에게 확 심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들도 전부 다 야, 우리한테 올리면 이거 다 여기에다가 공장을 지어 뭘 해. 이렇게 왔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고 그거를 또 전통적 방식으로 고령하려고 동맹 관계도 보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들어와고 동맹국들한테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뭐 야, 지금 당장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고심하고 있는 방위비 문제잖아요. 예, 지금 이미 뭐 한번 체결했다고 들었지만 이게 다시 흔들어질까 봐 두려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은 한국에서 한미 합동 훈련 할 때마다 돈이 엄청 들잖아요. 네. 엄청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 할 때마다 그 한국에서 부담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100%라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 미국의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걸 보내면 돈을 벌어와야지 이런 마인드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시큐리티 가드를 보내면 시큐리티 가드가 하고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보호해 준 만큼 이윤이 우리한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예요. 이게 정부적 판단이 아니고 비즈니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논리를 만들 것인가.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외교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외교 그러면 이걸 해서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에게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느냐. 이거를 외교라고 생각하지. 뭐 미국의 전통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뭐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안 통할 거예요.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바이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바뀔 내년 요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 혼란들이 현지에서는 좀 있을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는? 혼란이라보다 기대치가 지금 아직은 높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미 팬데믹 이후로 미국 경제는 많이 불황을 맞았고 또 인플레이션의 위기까지 왔었고 백불의 가치가 어떤 시장 경제로 봤을 때도 일단 장에서 마트에서 장을 음. 보면은 백불의 경제가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지치고 많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외식 문화가 한참 위에 있었다가 인플레이션에 가까운 어떤 그런 내용, 그다음에 팬데믹으로 외식의 비용이 추가됨으로 해서 외식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 결과적으로는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초래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달라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혼돈은 이제 그 이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재정 완화하잖아요. 돈을 좀 많이 붓겠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겠다. 네. 그리고 부족분은 관세로 충당하겠다. 딱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어찌됐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러면 또 금리가 올라. 그렇죠. 이렇게 되면 더 악순환이 힘들어질 되는 것 거죠. 예. 같은데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 트럼프 일기를 일단 맞았고 경험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어, 나름대로 좀 나았었다라는 그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른 변혁된 개혁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람들이 주위에 별로 없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 있다가 또 영향력을 미치고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그 음, 방향으로 안 가고 뒤죽박죽이 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모른 것들이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 다음에 상하원 다 그야말로 공화당이 아니고 트럼프주의자들로 채워졌잖아요. 음, 예전에도 똑같이 상하원을 다 장악했지만 상원과 하원 내에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반 트럼프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음, 이거 싹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대법원 완전히 다 트럼프주의자들이잖아요. 그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권한만 쥐지않았지 로마로 들어와고 내전을 정리한 카이사르에게 종신 독재관이 주어진 거라고 똑같은 권력이 지금 2년 동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의회 뭐 의회까지 통과하기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면 야 행정명령안 이거 다 황제 칙령이잖아요. 음, 행정명령안으로 다 해버릴 거라고요. 분명히 4년 동안이니까.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빨리 막 진행이 되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 문제도 이제 지난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에 관련된 지난번 트럼프에 반대했던 IT 산업이라든지 스탁 마켓에 있는 돈놀이하는 이 비즈니스들이 이번에 트럼프 좀 많이 붙었어요. 붙었죠. 음, 예. 그래서 트럼프 역시 그걸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차 시장 이 미래에 대해 트럼프는 그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전통적인 석유 기업들을 무시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석유 기업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다 뭐 전략적인 그런 거 없이 다 필요한 것들 그냥 다 해. 그리고 스탁 마켓도 이제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동안 세계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왜냐면 야 동부에 이 돈놀이 하는 놈들 그다음에 서부에 지식 산업으로 하는 얘네들만 세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 우리 중부와 북부 이런 데 있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더 가난해졌어. 그래서 반란을 거기에서 트럼프를 찍었는데 이제 트럼프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지는 좀 봐야 될 문제고 분명히 전기차도 하고 그다음에 내연기관도 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뭐 이미 자동차 산업에 그 새로운 신규 차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미국은 좀 어떻게 나오죠? 지금 이제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뭐 중간에 하이브리드 차를 또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전기차로 치우쳤다가 지금은 또 내연기관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자동차가 소형차 위주로 갔다가 좀 다시 대형차 위주로 가는 입장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기차만의 고집이 아니라 스마트카, 자동 주행 이 부분에 아마 저 트럼프하고 딜을 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라 그거를 막아왔잖아요. 근데 뭐 주행 관련된 거 하면 뭐 화석 연료로 돌아가는 차들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이미 지금 그 우주항공 산업도 이미 많이 깊이 그렇죠. 인볼브가 돼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칫하면 짬뽕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아까 남관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 세금 감면입니다. 세금 감면을 통해 갖고 부자들에게 더 많은 베네핏을 주는 거죠. 세금을 감면하면 당연히 부자들은 훨씬 이익이 되는 거죠.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은 더 많이 감면이 되고 적게 버는 사람은 뭐 하나만 한 거지만 감면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 시장들은 활성화를 이루겠죠. 근데 활성화를 이루고 한 2년 반, 3년 정도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 갖고 인플레이션이다 하다가 자칫하면 또 새로운 리세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경험해 보니까 부자들이 리세션이 와도 오케이. 왜냐? 이 화려한 기간 동안에 중산층의 사람들이 죽으라고 노력해갖고 어느 정도 부들을 만들어갖고 이제 살라 그러는데 리세션이 딱 오면 이 사람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공짜에 가져가. 그래서 리세션을 한번 겪을 때마다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늘려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중산층들은 계속 무너지고 반짝 중산층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열심히 했더니만 나중에 또 다 부자들에게 다 뺏기는 이런 게 사이클이다 보니까 기자들은 상관없어 리세션이 와도 그러니까 민주당 데미지가 노선에 없는 대해서 거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리세션 걱정하고 가난한 사람 이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인 불황이 있을 때 어떤 이거를 좀 더 친정부 쪽으로 돌리는 정책은 이코노미 릴리프 펀드를 많이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1000불, 1200불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어떤 그 2%의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펀드를 통한 것보다는 조세 감면 혜택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대공황 때도 그렇고 항상 공황 직전에는 예, 엄청나게 비싼 관세가 항상 문제가 예, 됐었고 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예,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무너진 뭐 모기지라는 것도 예. 그렇고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뭐 과거 일이라고 해서 별로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1기 때 코로나19가 오지 않았으면 예. 이번에 트럼프가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코로나19 때는 모든 게 정지되었으니까 그때 어떤 것도 뭐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또 SNS를 통해 갖고 그 백신이 더 문제라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믿는 사람이 지금 아마 뭐 이번에 보건부 관련돼 갖고 백신 관련된 아마 그 장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하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아마 큰 컨플릭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조금,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안 왔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그때 한번 크게 힘들지 않았을까? 전 세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죠. 네. 그랬으면은 좀 더 파급적인 효과를 우리는 맞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그런 게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이번 세금 풀고 관세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트럼프 한 3년 말기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리세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풀어버리고 세금 줄이고 리턴 해주고 그다음에 또 관세 올리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죠. 이제는 이제 그 모든 게 파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트럼프 입장에서 집권 일기 때 했었던 공약들이 있거든요. 그걸 마치지 못하고 이제 임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적인 어떤 협약 관계도 이미 다 깨져 버리기로 했는데 다시 리토가 된 입장이고 뭐 한국의 그 방위 조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100억 불을 때리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에서도 다시 자기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약했던 부분을 다시 이행을 하고자 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아마 이제 곧 본인 측근으로 대한 내각 조성이 되겠죠, 이제는.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친성향적인 사람들로 내각을 위주로 짜니까, 예, 아마 거기에 따라서 그 시기가 얼마큼 당겨지는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 이게 2달 동안 이제 여러, 우리나라도 뭐 인수위 같은 것도 하고, 할 만큼 이제 미국도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면 지금 이렇게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략 누가 어디 요직에 좀 앉을 것 같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맞잖아요. 미국 사람들 어차피 이런 얘기해봐야 예. 정말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모르는데, 특히 이렇게 좀 약간 경제나 안보 이런 쪽에 있는 트럼프 캠프의 성향은 좀 어떤가요? 특히 우리나라를 대하는 성향. 일단은 동맹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예.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죠. 동맹에 대한 리스펙트 뭐 없고 동맹은 마인드가 완전히 틀릴 겁니다. 동맹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나라를 동맹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은 일단 빠지는 거. 중국은 동맹이 아니죠. 중국은 적국이죠. 중국은 어떻게든 관세를 더 내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트럼프의 방식이 뭐냐면 중국을 때리면서 동맹국들에게 돈을 각출하는 거거든요. 중국을 일단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 중국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가까이 있는 동맹국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에게 마음 놓고 있다기보다는 철저히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그리고 이 양반이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윤을 최대한 많이 올릴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이만큼 올려갖고 이익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쥐어짜갖고 만드는 이런 방식들에 아주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딜을 하려 그러면 정무적인 이야기 이거 아니고 비즈니스 철저히 이 싸움에서 비즈니스 M&A나 이런 것에서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제 중국 쪽의 경제들에 대한 제재가 더 심해질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자유경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쉽지 않을 거고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통화 기준을 달러로 하는 거를 리스토하는 걸 원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이미 지금 이제 중국의 돈이 세계 기준 통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저지를 해서 미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통화 기준의 달러를 회복시키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찌됐건 트럼프 2기의 거의 최종 목표는 옛날이어로 가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죠.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예, 이랬는데, 그리고 예전에 말 그대로 미국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던 시절도 있었고, 예,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수입도 많이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첨단 기술도 많이 개발해서 알려주고, 예전에 GPS도 우리가 다 주고, 예. 뭐 다 이렇게 해서, 그럴 때 우리가 존경받는데, 왜 요즘은 안 돼?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려면 일단 좀 힘을 좀 과시를 해야 되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뭔가 부작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나라들이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 과거로 이렇게 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있는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 양날의 검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2기에 들어설 내용들은 사실 이제 일방적인 주의로 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는,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으로 갈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고립주의가 되겠죠. 왜냐면 독단적으로 끌고 가니까 예, 그런 부분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트럼프는 고립이 아니고 미국 우선주의야. 네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밖에 나와서 뭐 상대를 누르고 오니까 뭐 박수를 치고 쉽게 말해서 바깥 전쟁에 나가서 갈리아를 정복하고 온 이 카이사르를 막 연호하는 그런 분위기를 트럼프는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는 추억 속에 있는 거지. 그 추억을 현실을 만들면 이건 재앙이 되는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 하려는 모습 속에서 여러 저항이 생겨나고 거기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때 미국은 운동장 10바퀴를 돈다 그러면 5바퀴를 앞서가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5바퀴 앞서가는 나라가 그 R&D에 대한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지식 산업 그동안 벌었던 것 같고 그거 가서 야, 너 우리 거 쓰니까 우리한테 사익료 내 이야기하고 또 돈놀이 하는 데에 뭐 월가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놀이 하느라고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 산업 경제 일반 그리고 미국의 여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 어느 순간에 바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바로 뒤에 돌아오니까 돌아서서 협박하는 거예요. 나 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건 미국 자기 잘못이야. 그럴 때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키우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돈이 안 돼. 야 밖으로 내보내. 팔아. 없애버려. 딴 데 가면 더 싸게 사오는데 이런 식이 오늘 미국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철강 산업 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전의 철강 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는 이 경험을 했잖아요. 한국에 반도체 갖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 배터리. 갖고 네. 들어오고 보는 거 뭐냐면 한국 기업, 한국이 잘 나가는 것들을 미국으로 다 뺏어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다음에는 저는 조선업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업 갖고 들어와. 그게 다 되면 미국이 다시 제조업이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인프라죠.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렇죠. 베이스가 안 되는 한국은 상황이니까. 생태계가 조성돼 있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또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뺏어오니까 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한국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미국의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뭐 조지아라는 주, 또 텍사스라는 주에 반도체와 배터리와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어떤 그 매니팩처링이 돼 있잖아요.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일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들어왔던 대한민국의 인력들에 대한 어떤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텀으로 그런 인력들이 계속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지금 생산을 또 하는 이런 입장이 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따라주지 않으면 좀 여전히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이 과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잠식을 시킬 거냐. 정확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일단 러시아와의 어떤 협약 관계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와의 문제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미국의 경제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이.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3기는 올까요? 법을 바꿀 수도 있겠죠. 로마에 들어온 카이사르가 처음에는 집정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0년짜리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종신 독재관이 되잖아요. 이 원로는 카이사르가 두려우니까. 음, 국회는 카이사르를 지지하니까. 이 카이사르의 뿌리가 원래 민중파와 의회, 그 원로파와의 오랜 내전에서 만들어진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이사르가 들어와고
황제 칙령처럼 막 개혁을 막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는. 그러니까 민중파인 민회는 카이사를 지지하고 원로는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러니까 카이사를 또 지지하고 결론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시스템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공화적 로마도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이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면서 미국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그 생각은 하죠. 대박이 예. 아니. 왜냐 지금에 있는 의회는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대통령이라 해주면 대통령도 의회 설득해야지 뭘 해야지 대부분한테 이야기 들어야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강력한 황제의 권한처럼 하는 걸 보면서 말 한마디에 막 진행되니까 사람들 이렇게 막 바뀌는구나 막. 그때 공화정이 무너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이사를 지지했잖아요. 그 공화제를 지지하려고 했던 브루투스 같은 사람들은 다 나중에 죽고 그러니까 247년에 미국이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한국을 탈퇴하지 않을까. 2기 때에 지금 불황에 맞아 있는 미국 경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살려느냐에 따라서 3기를 준비할 수 있는 코너스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사실 지금 많이 심각하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 국민들이 이미 많이 뭐랄까 힘들어지고 이미 지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의 수치, 그다음에 변화의 수치를 이미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미 생각을 하고서 뭐 말씀하신 대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초안들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너무 미국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지금 미국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미국의 우리가 보기엔 미국이 거대한 뭐 코끼리예요. 총 몇 방 맞아도 안 죽는 코끼리예요. 근데 늙고 병든 코끼리예요. 근데 이 늙고 병든 코끼리를 환골탈퇴시킬 것인가? 장상곤매처럼 아니면 노화에서 사라질 것인가? 이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적어도 칼사르는 제국으로 가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제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어떤 비전을 새로 이제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지향적인 회상, 추상을 비전을 내놨잖아요. 이거가 진짜 그대로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새롭게 미국의 이 행정부에 들어오는 사람,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국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렉션을 지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장성곤매처럼 불이 부러뜨리고 다 하고 우리는 환골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미국이 그동안 해외에다 했던 모든 모순들이 지금 미국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아직 보면 미국 안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미국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미국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외부의 모습이 미국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때는 외부에 대해서 했던 건데 이제는 뭐 인종 문제도 바깥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되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찾아야 되네. 그러려면 결국은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미국 남부에 올라오는 이 국경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원제가 미국이잖아요. 그 나라에 정상 국가로 가려고 70년대, 80년대 했을 때 미국이 다 그걸 다 블락시키고 독재 국가들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에 대한 비전을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으로 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힘으로 야, 안 돼. 이제는 미국 우리도 살기 힘들어. 너 안 돼.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앞으로 미국이 이 정도 부자가 되고 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리스펙트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노인네가 나와서 꼬장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전 세계가 미국을 싫어하는 걸로 갈아버릴까 봐 이제 뭐 그거죠. 혹시나 기대하는 거는 이미 그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도 겪었죠, 일기 때. 독단적으로 했을 때 어떤 반향들, 부정적인 내용들, 거기에 때는 내각들의 어떤 숙청 단계들을 많이 겪었고, 거기에 새로 신규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기 때의 등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일기 때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해야죠. 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이제 되면 분명히 저항도 생겨났고 벌써 민주당 주들에서 이 그 긴장을 하고 트럼프한테 대들겠다 하는 것들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결코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년이 미국 뉴욕, 예. 뉴욕주가 생긴 지 400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이 미국이 260년인가? 지금 247년이니까 250년, 예. 250주년 정도, 250년이라고 그러고, 2026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월드컵이 또 한 번 네, 열리죠. 또 이제 열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요 2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오는데, 이게 숫자가 주는 부담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다 미국 사람들, 그리고 뭐 정치하시는 미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한 1, 2년 더 쭉 보면서 이렇게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관점, 그리고 뭐 가끔은 뭐 카더라 아니면 뭐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들려드릴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마련해서 다양한 미국의 정치 이야기, 또 경제 이야기, 사회 이야기 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